청소를 하러 들어간 며느리 은주 방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천으로 된 복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쿠션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산부가 배를 보호하려고 쓰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복대 안에 쿠션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크기가 다 달랐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치 단계별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은주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은주의 배를 봤죠. 날씬했습니다. 어제까지 불러 보이던 배가 완전히 평평했어요. 너 배가.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방에서 함부로 물건을 뒤지세요? 이게 뭐니? 대답해봐! 저는 복대를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임산부용 복대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게 복대야? 이 안에 쿠션이 왜 이렇게 많아? 은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똑바로 말해. 너 이거로 배 나온 척 한 거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은주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주의 옷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손 떼세요. 너 배 좀 보자. 저는 은주의 상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주가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평평했어요. 임신한 사람의 배가 아니었죠. 너, 이게 뭐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사실 임신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5살 박정희입니다. 남편 영우와 함께 경기도의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죠. 큰 욕심 없이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삶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성우는 올해 37살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던 아이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내 은주와 함께 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 속 썩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성우야?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큰일 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주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주식이 폭락했어요. 본전도 못 건졌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팔았어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잠깐만이라도 엄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성우가 그렇게 힘들었다니.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니.
당연하지. 당장 와, 어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걱정되고 빨리 보고 싶었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금방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날 저녁 성우와 며느리 은주가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캐리어 하나씩만 끌고 왔어요. 급하게 집을 정리하느라 짐도 제대로 못 챙겼다고 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성우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her쑥했어요. 며느리 은주도 눈가가 붉었죠.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우는 저희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빨리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천천히 하자. 최대한 빨리 돈 모아서 나갈게요. 정말로 오랫동안 폐 끼치지 않을게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부터 성우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하고 나면 대리운전을 나갔어요. 주말에는 공장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죠.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기특하기도 했어요. 역시 우리 성우는 책임감 있는 아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은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거나 방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통화만 했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힘들겠거니 싶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마음고생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은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꽃집에 출근하기 전에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11시쯤 나가야 하니까 그 전에 집을 깨끗이 해놓고 싶었거든요. 청소기를 돌리면서 거실로 갔는데 은주가 소파에 앉아서 졸고 있더군요. 저는 청소기 소리에 깰까봐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눈을 번쩍 뜨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소파 밑에 여기도 청소해 주세요. 그러더니 다리를 휙 들어 올렸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청소하기 편하라고 다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구석구석 청소하라는 태도였죠. 저는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오면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먹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은주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설거지 한 번 안 한 거죠. 방문을 지나갈 때는 은주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냥 있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지.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성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며느리 때문에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성우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대리운전까지 마치고 오면 새벽 1, 2시였어요. 아들은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성우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싶어서요. 동시에 며느리한테 화가 났어요. 남편 성호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제 남편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가 대리운전 나간 후에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게 신경 쓰여.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러게 성호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좀 안 됐네. 저희 부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은 참아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매일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도 했어요. 은주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가끔은 제가 청소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머리카락 있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다시 청소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들이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이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콩나물국을 끓여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내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은주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운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간을 맞췄는데 싱겁다니요. 그래,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아니에요. 저는 못 먹겠어요. 은주는 국그릇을 밀어놓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음 날은 간을 좀 더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짜요. 저 이거 먹으면 하루 종일 물만 먹겠는데요. 그러더니 밥을 먹으면서 물을 계속 들이켰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짜게 만든 것처럼 굴었죠. 성호가 옆에서 은주한테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해주신 건데 그냥 먹어. 여보는 짜도 괜찮아. 나는 못 먹겠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성호가 공장 알바를 쉬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였으니 맛있는 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남편이랑 퇴근하면서 정육점에 들렀어요. 여보, 내일 성호도 쉬는 날이니까 고기 사서 다 같이 구워 먹자. 그러자.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야. 저희는 삼겹살 2근을 샀습니다. 가격을 보니 좀 비싸긴 했지만 아들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집에 와서 저는 상추도 씻고 쌈장도 준비했습니다. 성우가 고기를 구웠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고기 먹으니까 좋네요. 그래, 많이 먹어라. 저는 성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도 처음에는 잘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주가 고기를 뱉어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은주야, 왜 그래? 이 고기 냄새 나요.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가 먹던 고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신선했죠. 아니야. 어제 저녁에 사온 거라서 전혀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런데
은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국내산 아니죠?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내산이 맞았거든요. 정육점 주인한테 확실히 국내산으로 달라고 했어요. 국내산 맞아. 걱정 마. 진짜요? 저는 국내산 한돈 아니면 못 먹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한우만 먹거든요. 그 이후로 은주는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더군요. 성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사오신 건데 그냥 먹어. 국내산 맞다고 하시잖아. 여보는 그냥 먹어. 나는 한돈 아니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먹겠어. 저는 그날 고기 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상했거든요. 비싼 돈 주고 국내산으로 사왔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니까 화가 났어요. 남편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너무 심한 거 같지 않아?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성우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그래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생각에 계속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시간이 흘러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며느리 은주는 여전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몸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시키기만 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한테 나가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6개월이면 충분히 돈 모았을 거 아니야.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갔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힘들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말하기로 했죠. 성우가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야, 너희 이제 이 집에 온 지 6개월 됐잖아. 돈도 좀 모았을 것 같은데. 이제 독립할 생각은 없니? 성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은주도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미안한데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면 좋겠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저희가 너무 오래 있었죠. 죄송해요. 빨리 나갈게요. 저는 아들이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왜 그래? 성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사실은 나 임신했어. 그 말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임신? 응. 사실 며칠 전에 확인했어. 성우가 깜짝 놀라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임신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여보.
여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여서 언제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은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임신이라니, 첫 손주라니. 저는 평생 손주를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언제 손주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놀란 얼굴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기 낳을 때까지만 여기 있어. 아기 낳고 몸조리 끝나면 그때 나가는 걸로 하자. 엄마. 성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기 낳으면 바로 나갈게요. 은주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은주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살짝 웃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인가 싶어서 그냥 넘겼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죠. 첫 손주를 갖게 된 건 좋은데 왜인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의 태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온갖 요구를 다했어요. 아침에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밀면서 은주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은주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여기 머리카락 있어요. 문 뒤에 청소기 다시 밀어주세요.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저기 구석도요. 깨끗이 해주세요. 알았어. 저는 꾹 참고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임신했다니까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은주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이거 안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해주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김치찌개를? 네. 자꾸 그게 먹고 싶네요. 입덧인가 봐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찌개를 끓이려니까 번거로웠지만 임산부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찌개를 다 끓여서 내놓으니까 은주가 한 숟가락 먹더니 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매운데요? 저 이거 못 먹겠어요. 아까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 다른 거 해주세요. 저는 그날 결국 3번이나 음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침밥 먹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과일 먹고 싶어요. 과일. 뭐가 먹고 싶은데? 딸기요. 신선한 딸기. 저는 꽃집에서 일을 하다가 급히 마트로 갔습니다. 딸기를 사서 집에 왔죠. 씻어서 은주한테 가져다 줬어요. 딸기 여기. 어머니, 딸기 크기가 좀 작네요. 더 큰 거는 없었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임산부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죠. 저녁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꽃집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은주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은주야, 쓰레기는 좀 치워야지. 어머니, 저 임신해서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어도 은주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국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해야 했죠. 주말에는 은주가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백화점 가요. 저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베넷저고리라도 사주면 좋겠다 싶었죠. 백화점에 도착해서 저는 아기용품 코너로 갔습니다. 은주야, 여기 베넷저고리 예쁜 거 많네. 골라봐. 그런데 은주가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지금 안 사줘도 돼요. 아직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한데? 제가 요즘 발이 너무 아파요. 운동화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더니 정작 아기용품은 사지 말라고 하고 자기 운동화를 사달라니요. 운동화? 네, 이 운동화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은주가 가리킨 운동화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사줬습니다. 임산부가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운동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엔 옷 파는 코너로 갔어요. 어머니, 저 요즘 입을 옷이 없어요. 임신해서 배가 나오니까 기존 옷은 안 맞아요. 그래. 그럼 임부복 사러 가자. 임부복 말고요. 그냥 평소에 입을 예쁜 옷이요. 은주는 임부복이 아니라 일반 옷들을 골랐습니다. 원피스도 고르고 청바지도 골랐어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쇼핑에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정작 손주를 위한 물건은 하나도 사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아기용품은 사지 말라고 하고 자기 것만 사달라고 하더라고.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좀 그렇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배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보통 임신하면 배가 불러야 하는데 첫째라서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몇 개월은 지났잖아. 아무리 늦어도 배가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 부부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보였습니다. 은주는 임신했다고 하면서도 입덧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뭐든지 잘 먹었죠. 오히려 배달 음식을 더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화장하고 쌩쌩하게 나갔어요. 전혀 임산부처럼 보이지 않았죠. 저는 점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이제 임신했다고 말한 지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의 배는 여전히 전혀 안 나왔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주야, 병원은 잘 다니고 있니? 네, 어머니. 꾸준히 정기검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자. 손주 얼굴 보고 싶다. 그러자 은주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병원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한테 물어봤습니다.
성우야, 너 병원 같이 가봤니? 아니요, 엄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 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은주가 괜찮다고 혼자 다녀오겠대요. 제가 회사 빠지는 거 싫어해서요. 주말에도 제가 알바해야 하니까 혼자 다녀오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남편이랑 한 번도 병원에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초음파 사진은 봤니? 네, 그건 봤어요. 가끔씩 가져와서 보여줘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초음파 사진까지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주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제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 건강하대요. 저는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구석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몇 달 전 날짜였어요. 오늘 찍었다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 거죠. 은주야, 이거 날짜가. 어머니, 이거 이전에 찍었던 거예요. 오늘 찍은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은주는 얼른 사진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이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날짜가 안 맞아. 오늘 찍었다면서 줬는데 몇 달 전 날짜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배도 전혀 안 나오고. 여보, 혹시 아니겠지?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확신이 들었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주가 방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평하더니 하루 만에 배가 나온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만에 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은주는 배를 쓰다듬으며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배가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 조심해라. 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분명히 이상했죠.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기도 했고, 그렇다고 이런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도 없었죠.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어디 나갔는지 방에 없었어요. 저는 청소기를 들고 은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청소기를 밀면서 정리를 하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화장품이었습니다. 저는 주워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가방도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걸어두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천으로 된 복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쿠션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임산부가 배를 보호하려고 쓰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복대 안에 쿠션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크기가 다 달랐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치 단계별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설마. 이게 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배가 나온 척 하려고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복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은주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복대를 손에 든 채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배를 봤죠. 날씬했습니다. 어제까지 불러 보이던 배가 완전히 평평했어요. 너, 배가.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방에서 함부로 물건을 뒤지세요? 이게 뭐니? 대답해봐. 저는 복대를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냥 임산부용 복대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게 복대야. 이 안에 쿠션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은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똑바로 말해. 너 이거로 배 나온 척 한 거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은주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주의 옷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손 떼세요. 너 배 좀 보자. 저는 은주의 상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주가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평평했어요. 임신한 사람의 배가 아니었죠. 너, 이게 뭐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어? 너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사실, 임신한 거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몇 달 동안 손주를 기다렸어요. 손주 옷도 사주려고 했고, 손주 얼굴을 기대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용서.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해. 지금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은주는 계속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은주는 결국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복대가 들려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성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저는 남편을 거실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 임신이 거짓말이었다고?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복대에 쿠션을 넣어서 배 나온 척 한 거였더라고.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곧이어 성호도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왔죠.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근데 은주는 어디 갔어요? 성호야, 은주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해. 네, 무슨 일인데요? 빨리 전화해.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빨리 와. 엄마가 급하게 부르셔. 잠시 후 은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울었나 봅니다. 저는 거실에 온 가족을 모았어요. 은주야, 너가 직접 말해. 너 입으로. 은주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실 임신 안 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성우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여보. 나 거짓말했어. 초음파 사진은 너 나한테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줬잖아. 그건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거야. 요즘에는 그런 거 많아요. 성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대체 왜? 이 집에서 나가기 싫었어요. 뭐, 여기 집도 넓고, 어머니가 집안일도 다 해주시니까 편해서 나가기 싫었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저희 마음을 이용한 거죠. 성호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그런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성호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은주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새벽같이 나가버렸어요. 은주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퇴근해서 돌아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성우가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성우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은주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거든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일주일 동안 이해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너의 뜻을 존중해. 너가 결정한 거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은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은주는 처음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이혼은 안 된다고 했대요. 하지만 성우는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너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지금 몇 명을 속였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결국 은주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법원에 갔고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어요. 짐을 싸러 온 거였죠. 저는 은주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제 앞에 와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은주는 짐을 다 싸서 나갔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처음 왔을 때처럼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성우도 작은 원룸을 구해서 독립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너가 더 힘들었을 거야. 부모님께 정말 죄송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우리 아들이 더 고생했지. 그래도 이제 끝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긴 악몽이 끝났죠.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었어요. 저와 남편, 둘만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힘들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며느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참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 사람의 마음은 행동에서 나타나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남편과 함께 꽃을 가꾸고 손님을 맞이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삶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꽃집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여보. 왜? 우리끼리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꽃향기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저희 부부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행복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제 저는 배웠으니까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참지만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